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식사 중 포크를 내려놓는 순간 전 세계 정상들과 귀빈들은 즉시 먹던 음식을 멈춰야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맛있는 요리가 남아있어도 말이죠. 만약 7코스 요리 중 3코스만 먹었는데 여왕이 식사를 마치면 그대로 끝입니다. 하인들이 접시를 치워버리고 당신은 배를 채우지 못한 채 저녁을 마무리해야 하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700년 된 법 때문에 영국 해안에서 잡힌 모든 고래는 자동으로 여왕의 소유가 되고 왕실 남자아이들은 8살까지 긴 바지를 입을 수 없으며 왕실의 개들은 은쟁반에 담긴 맞춤 식사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영국 왕실의 비밀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죠. 왕실의 식사 규칙들은 정말 엄격하고 때로는 황당할 정도입니다. 우선 조개류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식중독이나 알레르기 반응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죠. 공식 행사가 많은 왕실 구성원들이 갑작스러운 배탈이나 알레르기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는 없으니까요. 비슷한 이유로 생소한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덜 익은 고기, 외국의 수돗물도 피합니다. 개인적으로 여왕은 마늘을 극도로 싫어해서 여왕이 참석하는 모든 식사에서는 마늘 사용이 금지됩니다. 양파도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하도록 요청되었고 너무 매운 음식이나 이국적인 향신료도 피해야 했어요. 2000년 여왕이 이탈리아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을 때의 일화는 정말 유명합니다. 버킹엄 궁전에서는 이탈리아 측에 무려 6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주의사항을 보냈죠. 마늘 금지는 물론이고 긴 파스타나 지저분한 토마토 소스도 피해달라고요. 이탈리아를 방문해서 파스타를 못 먹다니 정말 아이러니하죠. 심지어 카네이션이나 보라색 꽃도 금지 목록에 있었고 여왕의 침대에는 이불 대신 담요를 사용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왕이 머무는 방의 온도는 정확히 18도를 유지해야 하고 창문은 항상 살짝 열려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어요. 왕실 연회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여왕의 식사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왕이 어떤 요리를 다 먹고 포크를 내려놓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즉시 먹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 규칙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부터 시작됐는데 빅토리아 여왕은 엄청나게 빨리 먹는 것으로 유명했죠. 7코스 정식을 10분 만에 해치울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훨씬 천천히 드시는 편이었지만 여전히 이 규칙은 유지됐습니다. 만약 여왕이 다음 코스로 넘어가면 하인들이 즉시 와서 손님들의 접시를 치워버리죠. 이 때문에 왕실 만찬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미리 가벼운 식사를 하고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왕의 식사 속도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배고픈 상태로 집에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여왕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직원들과의 비밀 신호 수단이거든요. 핸드백을 왼팔에서 오른팔로 옮기면 대화를 끝내고 싶다는 뜻이고 직원들이 즉시 여왕을 다른 곳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 중에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리면 5분 안에 자리를 뜨겠다는 신호죠. 가방을 바닥에 놓으면 지금 하고 있는 대화가 지루하니 누군가 구해달라는 뜻입니다. 핸드백에는 특별한 고리가 달려있어서 테이블 밑에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왕의 핸드백 안에는 항상 현금, 선글라스, 치과용 실, 그리고 강아지들을 위한 간식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또한 여왕만의 특별한 립스틱과 거울,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핸드폰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핸드백은 런던의 유명한 레더 브랜드 런처에서 제작한 것으로 동일한 디자인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어요. 케이트 미들턴 공작 부인도 비슷한 기법을 사용합니다. 악수하고 싶지 않을 때는 클러치백을 두 손으로 몸 앞에 들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악수를 피하죠. 왕실 구성원들은 먼저 손을 내밀어야 악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예의를 지키면서도 원하지 않는 접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왕은 브로치를 통해서도 미묘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2018년 트럼프 대통령 방문 때는 의도적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관련된 브로치를 착용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브로치는 여왕의 또 다른 소통수단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밝은색 보석이 박힌 브로치를, 심각한 만남에서는 진주나 다이아몬드로만 된 브로치를 착용했어요. 여왕이 소유한 것 중에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1324년 에드워드 2세 시대에 제정된 법령이 아직도 유효한데 이에 따르면 영국 해안에서 5km 이내에서 발견되거나 잡힌 모든 고래, 돌고래, 철갑상어는 자동으로 왕실 소유가 됩니다. 이들은 왕실의 물고기라고 불리죠. 철갑상어는 특히 희귀한 보호종이어서 2004년에 한 어부가 철갑상어를 잡았을 때 팩스로 버킹엄 궁전에 허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궁전에서는 허가를 해주었지만 어부가 나중에 그 물고기를 팔려고 하자 왕실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수했죠. 이 법령은 700년이 넘게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도 매년 몇 건씩 왕실의 물고기 소유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고래 머리는 전통적으로 왕의 것이고 꼬리는 왕비의 것이라는 재미있는 규칙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규칙이라고 하네요. 여왕이 기르는 반려견들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웰시 코기를 특히 사랑했던 여왕은 평생 30마리가 넘는 코기를 키웠죠. 궁전 직원들은 절대 여왕의 개들을 꾸짖거나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개들은 궁전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권리가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개들의 식사입니다. 궁전 주방에서는 매달 왕실 반려견 메뉴를 받아보는데 각각의 개에게 필요한 맞춤형 식단이 적혀 있습니다. 신선한 닭고기, 양고기, 토끼고기를 세심하게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뼈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도록 확인한 후 은쟁반에 담아 서빙합니다. 각 코기는 개별 이름표가 붙은 그릇을 가지고 있고 식사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여왕은 직접 개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하인들이 도와주겠다고 해도 여왕은 개인적으로 사료를 섞고 고기를 자르는 일을 했다고 해요. 코기들은 또한 개인 수의사와 그루밍 전문가를 두고 있었습니다. 1600년대부터 지금까지 런던탑에는 반드시 최소 6마리의 까마귀가 살고 있어야 합니다. 찰스 2세 시절 왕립 천문 관측소장이 주변을 날아다니는 까마귀들 때문에 별 관측에 방해가 된다고 불평했죠. 왕이 이 새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하려던 순간 한 신하가 흥미로운 예언을 들려줬습니다. 까마귀들이 런던탑을 떠나는 날 영국 왕실과 왕국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미신을 무시할 수 없었던 찰스 2세는 즉시 명령을 번복하고 대신 까마귀들을 보호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전통은 단 하루도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비프이터라 불리는 근위병들이 까마귀 관리인으로 고용되어 이 새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까마귀들의 날개 깃털 일부를 잘라서 멀리 날아가지 못하게 하고 매일 신선한 고기와 특별한 사료를 제공하죠. 까마귀 한 마리당 하루에 170g의 생고기가 필요한데 주로 소고기와 양고기 그리고 때로는 닭고기를 줍니다. 또한 까마귀들은 각각 이름이 있고 개성도 뚜렷해서 관리인들은 마치 반려동물을 돌보듯 애정을 가지고 보살핍니다. 만약 까마귀 중 하나가 죽거나 사라지면 즉시 새로운 까마귀를 데려와서 6마리를 유지합니다. 현재 런던탑에는 7마리의 까마귀가 살고 있는데 한 마리는 여분으로 두는 것이죠. 가장 오래 살았던 까마귀는 짐 크로우라는 이름으로 44년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까마귀들은 보통 20에서 30년을 사는데 런던탑의 까마귀들은 특별한 보살핌 덕분에 더 오래 산다고 해요. 왕실 남자아이들의 복장 규칙도 정말 독특합니다. 조지 왕자와 루이 왕자처럼 어린 왕자들은 공식 행사에서 반드시 반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16세기부터 내려온 전통인데 8세 이하의 상류층 남자아이들은 반바지를 입는 것이 격식에 맞다고 여겨졌거든요. 긴 바지는 성인이나 나이 든 소년들만 입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긴 바지를 입으면 중산층스럽다고 생각했죠. 조지 왕자가 공개적으로 긴 바지를 입은 거의 유일한 순간은 2018년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보통 왕자들은 10세가 되면 긴 바지를 입기 시작하는데 이는 성인의 복장으로 전환하는 성장의식의 의미가 있어요. 또한 어린 왕자들은 반드시 무릎까지 오는 긴 양말을 신어야 하고 신발은 검은색 가죽 구두만 허용됩니다. 스니커즈나 캐주얼한 신발은 아무리 비공식적인 자리라도 착용할 수 없어요. 여왕의 패션에도 실용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항상 밝고 단색의 옷을 입는 이유는 군중 속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새 구두는 항상 직원이 먼저 신어서 길을 들인 후에 여왕이 신습니다. 여왕이 발가락이 아프거나 신발에 쓸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휴워밍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여왕과 비슷한 발 사이즈를 가진 직원이 담당했습니다. 새 신발을 받으면 며칠간 실내에서 신어보며 편안함을 테스트하고 필요하면 조금씩 늘리거나 수선을 했어요. 스타킹 착용은 필수이고 외지일은 절대 신지 않습니다. 매니큐어는 1989년부터 30년 동안 애쉬 브랜드의 발레 슬리퍼라는 연한 핑크색만 사용해왔죠. 여왕의 드레스 메이커들은 모든 옷에 작은 납조각을 달아서 바람에 치마가 날리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모든 옷에는 작은 고리가 달려 있어서 핸드백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메건 마클이 왕실에 합류했을 때 겪었던 복장 논란들도 흥미롭습니다. 2018년 트루핑 더 컬러 행사에서 어깨가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일부 사람들이 왕실 예절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죠. 여왕은 공식 행사에서 어깨나 다리가 과도하게 드러나는 옷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머리 덮개 착용 규칙도 있는데 오후 6시까지는 모자나 헤어밴드를 착용하고 그 이후 저녁 행사에서는 기혼 여성만 티아라를 쓸 수 있습니다. 미혼 여성들은 밤 행사에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데 이는 결혼 가능한 상태임을 알리는 전통적인 신호였죠. 메건은 결혼 전에는 티아라를 쓸 수 없었지만 결혼 후에는 공식 행사에서 티아라를 착용할 권리를 얻었어요. 여왕에게는 일반 시민들이 따라야 하는 몇 가지 법적 의무에서 면제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모든 영국 여권이 여왕의 이름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여왕 본인은 여권이 필요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권은 오직 여왕에게만 해당되고 찰스 왕세자를 비롯한 다른 왕실 구성원들은 모두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여왕은 젊은 시절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군용 트럭 운전을 배웠고 평생 운전을 즐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45년 18세 때 여성 보조 지상군에 입대해서 운전과 기계 수리를 배웠는데 이는 왕실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여왕은 2019년까지도 직접 운전을 했는데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랜드로버를 몰고 윈저성 주변을 드라이브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행사에는 항상 운전기사와 함께 이동했죠. 결혼과 관련된 규칙들도 매우 엄격합니다. 왕실 신부의 웨딩드레스는 반드시 여왕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디자인의 전반적인 방향은 신부가 결정할 수 있지만 최종 승인권은 여왕에게 있었죠. 더 중요한 것은 청혼 자체가 여왕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1772년 왕실 결혼법에 따르면 왕족의 후손들은 결혼하기 전에 군주의 동의를 구해야 했습니다. 2013년 왕위 계승법으로 이 규칙이 완화되어서 현재는 왕위 계승 순위 상위 6명만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윌리엄 왕자가 케이트에게 청혼할 때도 할머니인 여왕에게 먼저 허락을 구했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왕실 결혼은 사랑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죠. 1701년 왕위 정착법에서는 왕족이 가톨릭 교도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2013년에 이 규칙도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어떤 종교를 믿는 상대와도 결혼할 수 있게 된 거죠. 해리 왕자가 이혼 경력이 있는 미국인 메건 마클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법 개정 덕분입니다. 웨딩드레스에는 반드시 영국산 소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불문율도 있었습니다. 케이트의 드레스는 영국의 전통적인 레이스 제작 기법으로 만들어졌고 메건의 드레스도 영국 왕실 재단사들이 참여했어요. 왕실 구성원들은 여행할 때 반드시 검은색 상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행 중에 왕실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날 경우를 대비해서죠. 영국으로 돌아올 때 공항에서 찍히는 사진들을 생각하면 적절한 복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1952년 엘리자베스 공주 훗날 여왕과 케냐 여행 중에 아버지 조지 6세의 서거 소식을 들었을 때 검은색 옷이 없어서 곤란했던 경험 때문에 만들어진 규칙이라고 하네요. 이때 여왕은 친구가 빌려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공항에 나타났는데 이 일 이후로 왕실 구성원들의 모든 여행 가방에는 완전한 상복 한 벌이 포함되게 됐습니다. 상복에는 검은색 드레스나 정장뿐만 아니라 검은색 모자, 검은색 신발, 검은색 핸드백, 그리고 여성의 경우 검은색 베일까지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품질 좋은 재료로 만들어져서 언제든 공식 행사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52년 단 26세의 나이로 왕좌에 올라 무려 70년이 넘게 통치했던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군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왕의 서거에 대한 모든 절차가 수십 년 전부터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죠. 런던 브리지 작전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는 이 계획에는 정말 흥미로운 규칙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왕이 돌아가시면 공식적으로 12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이 시작되고 이 기간 동안 공영방송에서는 코미디나 오락 프로그램 방영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BBC와 다른 공영 채널들은 여왕이 생전에 미리 승인한 특별 다큐멘터리와 추모 프로그램만 방송해야 했죠. 심지어 민간 방송사들에게도 가능한 한 유머나 웃음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나갔을 정도입니다. 여왕은 자신의 죽음이 국민들에게 충분한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보면 영국 왕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런던 브릿지 작전에는 또한 외교적 절차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왕 서거 즉시 전 세계 160개국의 정부에 공식 통보를 해야 했고 각국의 조기 개양 요청도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일반인들과 달리 여왕은 생일을 2번 맞았습니다. 실제 생일은 4월 21일이지만 공식적인 생일 축하 행사는 매년 6월 둘째 주 토요일에 열렸죠. 이 독특한 전통은 1748년 조지 2세가 시작한 것입니다. 조지 2세의 실제 생일은 10월 말이었는데 영국의 가을 날씨는 대규모 야외 축하 행사를 열기에는 너무 춥고 비가 자주 내렸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좋은 여름으로 공식 생일을 옮긴 것이죠. 영국의 6월은 1년 중 가장 날씨가 좋고 일조 시간도 가장 긴 시기여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와 야외 행사를 하기에 완벽했습니다. 여왕의 실제 생일인 4월 21일에는 가족들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지만 정오에 특별한 예포 발사가 3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이드파크에서는 짬은 1발, 윈저 대공원에서는 21발, 그리고 런던탑에서는 무려 62발의 예포가 울려 퍼지죠. 6월의 공식 생일에는 트루핑 더 컬러라는 성대한 군사 퍼레이드가 런던에서 펼쳐집니다. 수천 명의 군인들과 기마대가 참여하는 이 행사는 전 세계
세계에 생중계될 정도로 장관이죠. 트루핑 더 컬러 행사에는 1,400명의 군인과 200마리의 말, 400명의 군악대원이 참여합니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 퍼레이드는 18세기부터 시작된 전통으로 연대의 깃발을 모든 병사들에게 보여주는 의식에서 유래했어요. 여왕은 연기를 무척 좋아했고 자신을 꽤 괜찮은 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난 유명 인사들이나 세계 지도자들의 흉내를 내는 것을 즐겼죠. 2018년 메건이 왕실과 보내는 첫 크리스마스 때 해리 왕자는 아내에게 연기 게임에서 할머니를 이기려 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했다고 합니다. 샤레이드 같은 연기 게임은 왕실 가족이 함께 즐기는 전통적인 놀이지만 놀랍게도 모노폴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앤드류 왕자가 한 행사에서 모노폴리 게임을 선물로 받았을 때 집에서는 모노폴리를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잔혹하거든요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아마 게임 중에 서로 너무 경쟁적이 되거나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 왕실 가족들도 결국 보통 가족처럼 게임에서 열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죠. 대신 스크래블이나 체스, 카드게임은 허용됩니다. 특히 브릿지는 여왕이 가장 좋아했던 게임 중 하나였고 매주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브리지 모임을 가질 정도였어요. 왕실의 하루 일과도 매우 체계적입니다. 여왕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얼그레이 티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고 신문들을 꼼꼼히 읽으며 하루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점심은 항상 가볍게 드시고 오후에는 공식 업무나 접견을 소화했죠. 저녁 식사는 8시 30분에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가족들도 이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아침에는 항상 라디오사를 들으면서 뉴스를 체크했고 BBC 뉴스는 빠뜨리지 않고 시청했다고 해요. 여왕의 개인 비서는 매일 아침 전 세계 신문에서 왕실과 관련된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브리핑 폴더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왕실 구성원들의 스마트폰 사용에도 특별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공식 행사 중에는 절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고 소셜미디어 계정은 왕실 홍보팀의 승인을 받은 내용만 올릴 수 있어요. 개인적인 사진이나 글을 올리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고 정치적 의견이나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완전히 금지됩니다. 해리 왕자와 메건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통했을 때도 모든 게시물이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왕실의 크리스마스 전통도 매우 독특합니다. 매년 12월 24일에 선물 교환을 하는데 비싼 선물보다는 유머러스하고 기발한 선물을 선호합니다. 해리 왕자가 여왕에게 샤워캡을 선물했을 때 여왕이 정말 좋아했다는 일화가 유명하죠. 또한 독일 전통에 따라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크리스마스 이브에 완성하고 12일 후인 2월 6일에 모든 장식을 치웁니다. 크리스마스 점심은 반드시 정오정각에 시작되고 여왕의 크리스마스 메시지 방송을 오후 3시에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이때는 그 어떤 대화도 금지되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조용히 방송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규칙들과 전통들을 보면 왕실의 삶이 생각만큼 자유롭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이 격식과 예절, 전통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죠. 하지만 이런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영국 왕실이 수백 년간 권위와 품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대로 오면서 일부 규칙들은 완화되거나 폐지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전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찰스 3세가 즉위한 후에도 이런 전통들 대부분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일부 규칙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